일단은 작업 자체가 대본이 있는 게 아니고 배우들이 직접 그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본인의 논지를 본인이 작성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대사화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이 써준 말이 아니라 내 말 자체로 공연을 하는 거라서 일단은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운 작업이었고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굉장히 라이브하게 연습을 했었어요. 어떤 정해진 대본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제를 가지고 내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건이라는 사람 본인의 충동이 이렇게 막 나오고 또 상대방의 충동이 나오고 그렇게 부딪히는 그 지점들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을 해서 이 토론을 연습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다 보니까 또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그 나의 안에 숨어있던 그 꿈틀꿈틀거리는 승부욕이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런 게 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명순이라는 분이 쓰신 작품을 다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그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작품 안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탐색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주제들을 다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토론 페어가 정해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생동감 있고 라이브하게 토론 연습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뭐 대본이나 약속 없이 그렇게 라이브하게 연습을 진행을 했고 그런 토론을 계속 매주 진행을 하면서 파생됐던 어떤 재미라든지 어떤 템포, 어떤 말의 속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저희가 또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또 살릴 수 있는 부분은 공연에 좀 살려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쓴 논지를 대사화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연습을 하면서 파생됐던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그래서 저희가 실제 토론했을 때 그 생동감을 좀 공연을 할 때도 관객분들한테 최대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연습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의심의 소녀는 김명순 작가의 등단 작품으로 1917년 청춘에 발표되었습니다. 주인공 어린 소녀 범내와 할아버지와 아주머니는 세 명 모두 각각 타양 언어를 쓰며 동네 사람들과 전혀 관계 맺지 않고 이들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과 의심 속에 지내던 어느 날 망원경을 쓰고 이들을 바라보는 한 신사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그날 밤 바로 대동강에 배를 띄워 마을을 떠납니다. 이들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신사가 범내, 아니 진짜 이름 가희의 아버지이며 가희의 어머니는 자살했다고 말합니다. 불쌍한 어머니의 불쌍한 아해라고 하면서 할아버지 황진사는 가희의 아버지 조국장을 피해 가희를 데리고 포랑에 객이 되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황진사의 선택은 가희를 지키기 위한 보호이다. 가희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황진사의 선택이 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황진사는 먼저 그 조국장의 폭력으로부터 가희를 보호하였습니다. 조국장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작품의 일부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장은 3번 철을 바꾸고 첩을 달기도 10여인이라 화류에 놀고 촌백성의 계집까지 희롱하였고 그의 벼럽에서는 주야를 전도하고 놀았다. 이 육의 민에 실어지지 않기가 어려운 것임에 남편의 난행은 부인의 불행과 같이 자랐다. 남편은 친척간에도 끊었다. 전처의 딸은 매사의 틈을 타서 부인을 모함한다.
사랑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자유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별을 청하여도 안 들어 의심받고 학대받고 갇혀 비관하던 나머지에 병든 몸을 일으켜 평양의 별장에서 자살하였다. 저는 조국장이 만났던 여인들을 세어보다가 순간 제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병원에 가시더래요. 이게 셀라니까 손가락이 모자라요. 그만큼 여성 편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 조국장은 고통받고 있는 부인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부인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습니다. 과연 이런 아버지가 자녀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아내의 자살 이후에 조국장은 얼만큼 정신을 차려서 얼만큼 서러워도 하였다. 그러나 그 외조부 황진사는 조국장의 첩이 그 총애를 일신에 감으려고 하는 간책이 두려워 가희와 함께 가엾은 혈항에 객이되었다. 이 조국장이라는 사람 자체도 문제지만 가희가 조국장의 처와 첩들에게 받을 어감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황진사는 그러한 조국장의 행태로 인한 가희 어머니의 자살 그리고 첩들의 시기로 인한 가희의 희생 즉 가희에 대한 폭력의 재생산을 우려해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조국장을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네, 황진사의 선택은 가희에게 보호라는 이름 아래에 가해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거가 되는 작품 속 문장들이 많으니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한번 들어볼게요. 이 동리에는 범내라 하는 꽃인가 의심할 만하게 몹시 어여쁘고 범내라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지극히 온순한 8, 9세의 소녀가 있다. 코로나도 무슨 BGM 내객이라고는 1년에 한 번도 없고 동리 사람들과 사귀지도 않는다. 사전에 얘기된 거예요? 범내라는 이 소녀는 그 이웃 소녀들과 사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다. 곧 때를 타서 나물하는 소녀들을 바라보고 섰으면 그 이웃 소녀들은 범내의 어여쁜 용자의 눈이 황홀하여져 서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백바롱은 반드시 언제든지 야 범내야 야 범내야 하고 부른다. 할아버지가 어디 아프세요? 범내는 가엾은 모양으로 뒤를 돌아보며 도로 들어간다. 옹은 범내의 손목을 끌어 쌀이문으로 들어가며 심심하든 한다. 범내가 이같이 특실이와 이야기한 것도 2년이나 한 동리 앞뒤 집에 살았지만 처음이더라. 소녀의 어여쁜 얼굴에는 어린 아해에게는 없을 비애에 지친 빛이 보인다. 8, 9살의 어린 가희는 어린 아해에게는 없을 비애에 지친 빛이 보인다. 네, 비애에 지친 빛이 보인답니다. 네? 할아버지 황진사는 어린 가희가 친구도 한 명 사귀지 못하게 하더라. 8살짜리 어린 아이가 오늘 밤이라도 당장 짐 싸들고 떠나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외롭게 숨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희는 이 동네에서 범내라고 불리우고 있죠. 왜냐? 가정의 파란으로 인하여 자살해버린 조국장 부인의 일녀 가희니 외양과 심지가 과히 아름다움으로 그 반대로 그 외조부가 개명하여 범내라 한다. 네,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라면 가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가희의 어머니가 당한 폭력의 원인이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이라는 듯 가희의 아름다움마저 부정하는 이름을 줍니다. 뭐죠? 왜 사건의 원인을 가해자들의 폭력이 아닌 피해자의 아름다움으로 돌리는 거죠? 이건 가희의 어머니에게도 또한 가희에게도 절대 해서는 안 될 2차 가해입니다. 이 부분만 봐도 황진사는 다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네네. 어린 아해에게는 없을 비애에 지친 빛이 보였던 것은 황진사와 가희가 자살한 어머니 성묘를 다녀온 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황진사는 더 큰 폭력으로부터 가희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때에 대동강 외
백죽 솟은 남벽의 2층 양옥에서도 이 편을 향하여 망원경을 눈에 대이고 바라보는 그 외국인인지 조선인인지 분별치 어려운 신사가 있다. 인용한 문장에서 보이듯이 조국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황진사와 법내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이라고요? 어떤 근거로요? 언년 어멈은 네. 보고 싶은 법내도 볼 겸 법내의 집을 찾아가 신사의 일을 보아였더라. 그랬더니 옹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며 천연스럽게 원영모에게 감사하였다. 아니 망원경으로 누군가 감시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놀라지를 않아요. 마치 익숙하다는 듯이. 두 소녀의 담화가 점점 정다워 갈 시에 멀리서 옹의 점잖고 화평한 모양이 보였다. 네, 점잖고 화평한 모양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것은 황진사의 성격인 것이지 아니. 조국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기후 조국장은 부인 생시보다도 가희를 더 사랑하였다. 네, 사랑한대요. 사랑한답니다. 그죠? 네, 딸을 너무 사랑하는 친권을 가진 아버지가 딸을 지켜보는 것이 그게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인가요? 아이고 자기 아내 자살시켜놓고서 사랑한대요. 그죠? 아니 그리고 딸을 사랑한다면서 아버지가 자기 딸 감시하는 게 그게 올바른 행동입니까? 굉장히 오류가 있으십니다.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조국장이 제가 자살을 시켰습니까?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자살은 가희 어머니의 가슴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는 소설 속 이야기가 1920년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와 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였고, 네, 조국장이 여러 처와 첩을 두며 아내만을 사랑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내만을 사랑해주지 제 못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만 조국장이 실제로 딸 가희나 자살한 가희의 엄마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거나 뭐 누굴 죽이거나 뭐 그런 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황진사 역시 가희에게 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누구도 가희의 의견을 궁금해하지도 않죠. 조국장도 그랬죠. 할아버지 황진사고요. 네. 또한 가희가 아버지에 대한 공포심을 느낀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떠돌며 친구랑 놀지도 못하고 불안정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보단 친아버지와 함께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희는 다중 억압의 피해자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아래에 있던 시대에 아이의 의견은 조금도 존중받지 못한 시대에 여러 가지 억압들이, 여러 가지 폭력들이 꼬리를 물었죠. 아니 이 모든 게 어디서 뿌리 내려지는지 모르시겠어요? 가부장제도죠, 가부장제도. 결국 가희는 누구랑 살던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화두에서 벗어난 얘기로 논지를 흐리고 계시네요. 미꾸라지 양식하십니까? 아니 갑자기 가부장제도를 왜 들먹거리십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황진사나 조국장이나 독인 개기네라는 겁니다. 굳이 떠돌이 생활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건 보호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니까요. 만약 가희가 권력 있는 아버지와 살았다면 가희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권력 있는 아버지이자 네. 권력 있는 친일파 국장의 가능성이 아주 이빠이 높다랬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기요,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 아이의 정치적인 어린 아이의 안전은 정치적인 논쟁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안전 맞습니다. 가희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국장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면 왜 바꾸죠? 그게 친일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그것을 통제해줄 수 있는 어떠한 안전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장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가희의 삶에 더 큰 공포를 가중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합니다. 당신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 것인지, 당신이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인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기에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 세계인권선언의 조항 1조, 3조, 13조, 19조 침해! 가희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목록 중 대부분이 침해당했습니다. 또한 가희를 독립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바라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할아버지 황진사도 말입니다. 할아버지 황진사의 선택이 가희에게 치매가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모든 폭력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하고 몸의 일부를 조금 다치더라도 다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거 없잖아요. 몸의 일부를 조금 다치더라도 생존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문제죠. 황진사는 본인의 선택이 가희에게 100%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폭력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조국장의 폭력에 대한 보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부장인 황진사의 선택은 폭력적인 사회와 가부장제에 대한 무기력한 수능입니다. 가희에 대한 권리 박탈이고 2차 가해죠. 숨어야 할 사람은 가희가 아닌데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결정에 인생을 맡겨야 하는, 그리고 가희가 가희로 지내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아마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겁니다. 이게 과연 최소한의 폭력일까요?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시에나 표량객인 가련한 가희에게는 춘향 여인이 돌아오는지 불쌍한 어머니의 불쌍한 아해. 저는 이 문장들이 결국 나쁜 피는 나쁜 피로 결부되는 세상을 비꼬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황진사의 행동이 어린 가희에게 무조건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황진사의 행동은 그러한 억압과 폭력적인 사회 안에서 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폭력을 감수한 최선의 보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말은 가부장적 규율에서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가희도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 처한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인 가희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숨기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떠돌며 숨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황진사의 선택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희를 더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폭력입니다. 자, 황진사의 선택은 가희를 지키기 위한 보호이다. 초록색 A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황진사의 선택은 보호가 아닌 가희에게 또 다른 폭력이다 라는 사람은 빨간색 B 버튼을 눌러주십시오.